올해 우리나라 누적 수출액이 주력 수출 산업의 빠른 회복세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연말까지 6,4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SK그룹이 앞으로 3년 동안 반도체와 친환경 등 미래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총 3만 2천 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가 올해보다 낮아집니다. 그런데 이 여파 고소득, 고신용자에게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개인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 상속주택을 주택수사 한정 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전 기준 올해 누적 수출액이 지난 2018년 기록한 6,049억 달러를 돌파했다며 연말까지 총 6,4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자동차와 조선, 스마트폰 등 주력 수출 산업의 빠른 회복세와 또 바이오, 화장품 등 수출 유망 품목들이 모두 최대 수출 규모로 성장한 것이 기록 경신의 원동력입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올해 수출 성장 모멘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수출입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미래 무역 기반 확충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그룹이 앞으로 3년간 미래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직간접적으로 3만 2천 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듭니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만은 챙기겠다는 이 최태원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문다혜 기자입니다. SK그룹이 직접 채용으로 창출하기로 한 2만 7천 개에 더해 추가로 5천 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며 취업난 해소에 앞장섭니다. SK 주요 관계사들은 앞으로 3년간 5천 개에 가까운 청년 일자리를 육성하거나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K반도체 인재 육성을 위한 생태계 구축에 1,200명, 장애인과 취업 취약계층 등 청년의 사회 진출 지원에 700명, 사회혁신적 청년 창업 지원 3,000명 등입니다. 이 같은 SK의 일자리 지원책은 지난 10월 말 최태원 회장이 김부겸 국무총리와 만나 맺은 청년 희망 온 프로젝트 협약의 연장선상. 당시 SK그룹은 당초 예정한 청년 채용 규모를 늘려 3년간 9천 명씩 총 2만 7천 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역시 기존 1만 8천 명을 채용하기로 했던 것에 협약을 계기로 추가로 9천 명을 늘린 규모입니다. 여기에 이번 지원책까지 더하면 SK그룹이 직간접적으로 창출하는 청년 일자리는 3만 2천 개로 대폭 늘어납니다. 이는 경기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앞두고 우수한 반도체 인력이 대거 필요한 데다 글로벌 배터리 수요 증가와 친환경 사업 전환 준비, ICT 경쟁력 선도 등을 위해 젊은 인재가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같은 일자리 지원책은 코로나19로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도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최태원 회장의 의지도 읽힙니다. 최 회장은 청년 희망 온 파트너십 체결식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는 무엇보다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해결책이라며 미래 유망 산업을 중심으로 청년 채용을 당초 계획보다 대폭 늘려나가겠다고 추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내년도 은행권이 지켜야 할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 올해보다 더 까다로워집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총량 관리에서 중금리 대출의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어 중저신용자의 대출 기회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내년 중저신용대출 시장이 금융당국의 감독 방향에 맞춰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내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중순 은행들의 내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 제출을 요청하면서
내년 은행권의 가계대출을 평균 4.5%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지침을 시중은행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올해 증가율 목표 5%보다도 더 낮은 수치로 내년에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함께 당국은 대출 총량관리 한도에서 중저신용자들을 제외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 서민금융을 대출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구체적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이달 중 확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중저신용자 대출을 거의 취급하지 않았던 시중은행들도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 강화로 대출 확장 여지가 올해보다 줄어드는 가운데 이자 이익을 메울 방안이 중저신용자 대상 영업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고소득 고신용자들은 강화된 대출 규제를 고스란히 적용받는 반면 중저신용자의 대출 기회는 기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큰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할 경우 은행의 건전성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정부가 상속주택을 주택수 산정 시 더욱 폭넓게 제외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등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진 상황 속 예상치 못한 주택 상속으로 개인의 종부세 부담이 폭증하는 이러한 억울한 상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속주택 산정 제외 요건인 소유 지분율 20%와 소유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기준선 3억 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방식으로 바꿀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목, 미국의 올해 마지막 FOMC 회의에 쏠리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3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실업급여 청구 건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경기 회복과 더불어 자산 매입 축소와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등 이른바 긴축의 우려가 덩달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마지막 대형 이벤트입니다. FOMC 회의, 또 향후 국내 증시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배요한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배 기자 오늘 일단 국내 증시 상황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네, 13일 월요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28% 하락한 3,001선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장 초반 1% 넘게 상승폭을 확대했지만 미국의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기감이 짙어지면서 지수는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초반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고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분위기 좋았는데 오후 들어서 FOMC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좀 반락한 모양새고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온 모습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통화정책 회의인 FOMC 회의가 예정이 돼 있죠, 이번 주에. 네, 국내 시간으로 오는 16일 새벽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FOMC 회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우선 금리 인상은 단행되지 않겠지만 자산 매입 축소인 테이퍼링 규모와 내년 금리 인상 횟수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울 전망입니다. 이른바 이 점 찍는 점도표 부분과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 규모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조기금리 인상 가능성이 계속 언급이 되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최근 발표된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6.8% 상승해 39년 만에 최고폭으로 올랐습니다. 반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주 연속 감소하며 5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코로나19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금리 인상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물가와 고용이 이와 같이 빠르게 살아나면서 테이퍼링과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최근 연임에 성공한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폐기해야 한다고 언급해 연준이 테이퍼링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준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증권가에서 지금 좀 예상하고 있는 FOMC 회의 결과는 지금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증권업계는 연준의 긴축 행보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며 내년 1월부터 테이퍼링 규모를 150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상향하고 3월에는 자산 매입을 종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내년 6월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내년에만 2차례 이상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미국의 내년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35%, 5월에는 56%, 6월에는 80%로 예상됐습니다. 현재로서는 5월과 6월에 첫 금리 인상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FOMC도 FOMC인데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지금 폭증세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중증 환자 병상 지금 확보 안 되고 있고요. 오미크론 변이 우려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업계 전망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증권업계는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우려가 우리 증시에는 큰 위협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노동길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세계보건기구가 오미크론 변이를 우려 변이로 지정한 후 2주가 지났지만 가장 관건이었던 기존 백신을 무력화하지 않는다는 중간 결론에 도달했고 오미크론에 대한 백신 효과성 연구들도 발표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변이 바이러스 정보가 많지는 않지만 금융시장 반응만 놓고 보면 변동성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외부 환경 지금 짚어봤고요. 국내 증시 전망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 이번 주 뭐라고 하던가요? 예, 증권업계는 FOMC 결과에 따라 국내 증시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추세적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테이퍼링 가속화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인데다 최근 들어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월 이후 현재까지 외국인은 선물과 코스피 시장에서 각각 4조 7,200억 원, 4조 7천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도 이달 들어 2조 원 이상의 주식을 사들이며 최근 코스피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김다미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신흥국과 비교해 한국의 빠른 패시브 자금 유입세를 고려하면 외국인은 순매수세로 추세 전환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과거 외국인의 자금 이탈 과정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에 피해가 집중됐는데 현재 자금이 선회하는 국면에서 이 업종들의 회복력이 높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외국인이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커뮤니케이션 업종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지원 키움증권연구원도 최근 반도체를 포함한 IT 대형주들의 업황 개선과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며 외국인 수급도 해당 업종을 중심으로 호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증권업계가 지금 올해 증시에 대해서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좀 보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좀 유의해야 할 부분도 있잖아요. 어떤 부분을 좀 유의할까요? 네, 이번 주 국내 증시를 위협하는 요인을 꼽자면 미 연준의 긴축 기조 강도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거리두기 상향 가능성 등이 거론됩니다. 김일혁 KB증권연구원은 파월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에 의한 인플레이션 평가와 내년 1월 상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물가를 통제하라는 정치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연준의 긴축 기조는 시장 예상보다 강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유미 키움증권연구원은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상향 조정 가능성은 회복세였던 소비주 투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연구원은 제조업 및 수출주 비중이 높은 지수 특성상 코스피 전반에 미칠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이번 주 증시 관련해서 증권부 배효한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주요 기업의 절반가량이 아직 내년도 투자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를 통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투자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49.5%가 내년 투자 계획이 없거나 세우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투자 계획을 세운 기업은 50.5%로 이 중 60%가 넘는 곳은 투자 규모를 올해와 비슷하게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투자를 늘리지 않는 이유로는 경제 전망이 불투명하고 주요 투자 프로젝트가 종료된 한편 글로벌 교육 환경 악화 등이 거론됩니다. 국내 수제맥주 시장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K-수제맥주 인기에 힘입어 국내 기업들 IPO를 준비하거나 해외 시장 진출도 함께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김수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수제맥주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수제맥주 시장의 규모는 약 1,180억 원. 3년 전 430억 원 가량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유통업계는 시장이 커지면서 수제맥주의 매출 성장세가 뚜렷하다는 설명입니다. 올해 수제맥주 매출 신장률은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640% 급증했던 CU의 올 1월부터 11월까지 수제맥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8.2% 늘었습니다. 최근 2년 사이 매출이 10배가 넘게 오른 겁니다.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도 올해 수제맥주 매출이 전년 대비 200% 넘는 신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홈술족이 늘어난 가운데 국산 수제맥주가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들은 기업 공개에 나서거나 해외 진출을 통해 더 큰 시장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븐브로이는 상장대표 주관사를 선정하는 등 기업 공개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고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와 카브루 등 수제 맥주를 생산하는 기업들 모두 규모 확대를 통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업계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한 제주 맥주는 아시아 국가에 이어 올 8월 유럽 일부 국가에 수출하며 현지에 진출했습니다. 편의점 업계도 수제 맥주를 앞세워 해외 시장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CU는 주류 수출입업 자격을 획득해 몽골과 말레이시아 등에 우리나라 수제 맥주를 알릴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리모델링 준공 실적 1위인 쌍용건설 건물 내력 측정 관련 특허를 등록하며 후발주자와의 격차 벌리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번 특허는 리모델링 안전진단에 필요한 건물 내력 측정 비용과 또 기간을 대폭 줄이며 안전성까지 추가로 확보하는 기술로 이목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오그마남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현장입니다. 그동안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모두 기존 가구 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국내 처음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세대수를 늘리고 일반 분양을 진행합니다. 이 아파트는 리모델링 공사 후 기존 299가구에서 328가구로 탈바꿈합니다. 기존 건축물의 세대수가 추가되는 만큼 안전성 확보가 필수인데요. 쌍용건설은 기존 골조를 이용한 시험 공법으로 이를 해결했습니다. 쌍용건설은 리모델링 안전진단을 위해 필수인 기존 파일 지지력 측정 시 파일의 중간 단면을 자르고 그 공간에 유압기를 설치해 내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기존 공법 대비 비용과 기간을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파일은 건물을 받치는 말뚝을 뜻합니다. 기존 검증 방식은 말뚝 주변에 철골 구조물 설치가 필요해 파일당 측정 비용이 600만 원에 달했지만 새 공법은 구조물이 필요 없어 약 300만 원에 가능하다고 쌍용건설은 설명했습니다. 또 내력 검사를 위해 단면을 자른 파일을 복원할 때 잘라낸 공간에 관을 씌워 철근과 콘크리트를 채워 넣음으로써 안정성까지 높여주는 효과도 얻었습니다. 쌍용건설은 이 공법을 업계 최초로 개발해 최근 특허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당사가 현재 시공 중인 서울 송파구 오만원 아파트 리모델링에 기존 파일을 이용한 파일 내력 시험 특허 공법을 적용해 초기 사업 비용과 공기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향후 쌍용건설은 리모델링 시장에서 1위 자리를 굳히고 차별화된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할 방침입니다. 한편 쌍용건설은 총 12개 동 약 1,000가구에 달하는 리모델링 준공 실적을 보유해 국내 리모델링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약 1조 2,600억 원의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했으며 기존 수주를 포함할 경우 총 1조 8,857억 원 규모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정수기, 세계 최초로 미국 NSF 인터내셔널의 미세 플라스틱 제거 성능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NSF 인터내셔널과 미국 국가표준협회는 2019년부터 미세 플라스틱 제거 성능에 관한 국제시험 규격을 준비해 올 12월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인증을 통과했다는 것은 0.5에서 1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아주 작은 미세 플라스틱 입자까지 제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삼성 비스포크 정수기는 지난 3월 73개 항목에 대한 정수 성능을 인증받은 데 이어 총 83개 항목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제조된 직수형 정수기 중 최다 기록을 세우기도 한 겁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오늘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인증과 공공기관 청렴도 등급 상승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소진공은 지난달 말 한국경영인증원의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는 국제 표준화된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으로 부패 방지 목표와 통제 방안, 모니터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소진공은 공단 내외부 청렴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기관의 청렴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부패 위험성 진단으로 부패 취약 분야를 분석하고 개선 교육을 7회씩 실시했습니다. 또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연간 20회 이상 운영하며 고객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청렴 홍보물 방역 키트를 제작해 민간에 배부한 점 등을 인정받았습니다. 지난달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렸던 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지구 평균 기온 1.5도씨 상승 저지를 위한 여러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자, 이때 무공해차 선언도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석탄 퇴출 등 거대 담론에 비해 주된 이슈는 아니었는데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인 만큼 관심을 가질 법하겠죠. 오늘은 무공해차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사국 총회 26차였고요. 다양한 협약이 체결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기후변화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이 시간에 이 기후변화의 무서움을 갖다가 지금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그렇죠. 이런 어떤 기후재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자, 이제 이번 시간에 한번 제가 눈이 내리지 않는 북극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영구 동토지대인 북극에서조차 눈이 내리지 않는다면 이게 믿어지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지구 과열로 인해서 앞으로 약 40년 후인 2060년쯤에 가면은 북극의 눈보다 오히려 비가 더 많이 내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는데요. 이전 연구에서는 2090년대나 가야 이런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았는데 기후변화가 예상보다 좀 심각해지면서 시기가 크게 앞당겨진 것이죠. 캐나다 매니토바대 지구과학 관측센터의 미첼 맥크리스털 박사 연구팀은 올해 11월 30일에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기후 예측을 위해 사용했던 전지구 대기 모형 모델의 최신 버전을 이용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강수량 변화는 더 늘어나면서 빨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에 의하면 세기 말에 가면 2000년에 비해서 4.2배 이상 강수량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었는데요. 2060년 정도에 가면 눈보다는 비가 더 많이 내릴 것이라는 아주 충격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빙하가 더 빨리 녹고 영구 동토층이 더 빨리 녹으면서 지구 가열화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구팀이 이렇게 될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아주 큰 충격이 발생하게 되므로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엄중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기후변화가 굉장히 더 빠르게 가속화가 되고 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지구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막기 위한 정책들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이 또 이번에 논의가 됐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이제 아무래도 가장 주된 이슈가 석탄 화력 안 쓰겠다. 중단이었는데 그게 지금 바뀌었죠. 그렇죠, 조금. 예, 그다음에 메탄 협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주된 이슈였는데 네. 많은 나라들이 이제 내연 기관 자동차의 퇴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무공해차 전환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탄소 중립에 가장 앞서 있는 유럽의 영국, 벨기에와 함께 캐나다가 참여를 했고요. 최근 자동차 시장이 커지고 있는 인도와 함께 모로코, 케냐 등 아프리카 국가, 또 멕시코, 칠레,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중남미 국가들 한 30여 개국이 무공해차 전환 선언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들은 2030년까지 무공해차를 새로운 너멀로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영국의 경우 가장 적극적으로 승용차뿐만 아니라 트럭의 전환 목표도 발표를 했는데요. 2035년에서 2040년 사이에 디젤 트럭의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선언에 국가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등 전 세계 100여 개의 도시도 동참을 했는데요. 약속에 가입한 국가 규모로 현재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19% 정도가 되고 있고 인구로는 20억 명이 넘는 수준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번 아니어도 무공해차 전환은 자동차 업계 이전 트렌드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현재 가장 빨리 내연기관의 퇴출을 갖다가 공약한 곳이 유럽연합이었죠. 예. 이들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를 했거든요. 이제 이제는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의 변화는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선언을 통해 신흥 자동차 시장과 개도국의 수송 부분 탈탄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이 되었는데요. 세계은행은 향후 10년간 약 2,400억 원 규모의 신탁 자금을 제공하기로 했고요. 무공해차 전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글로벌 차원의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주도로 만들어진 무공해차 전환위원회는 미국도 공동대표로 참여하기로 약속을 했죠. 예, 우리나라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지금 5위 정도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죠. 현대자동차. 일단 뭐 이미 2030년까지 제네시스 이쪽 모든 라인업을 무공해차로 만들겠다고 이제 밝혔고요. 2030년까지 전체 판매량의 30%를 무공해차로 만들고 유럽연합의 규제에 따라 2035년부터 유럽 시장에는 무공해차만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2040년까지 무공해차 판매 비중 80%를 달성을 하고 2045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다만 아쉽게도 이번 당사국 총회의 글로벌 무공해 전환 선언에는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의는 맞는데 이행 시기는 좀 더 논의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무공해차의 로드맵에 우리나라 정부의 의지는 좀 없어 보입니다. 유럽은 2035년 내연기관 금지라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우리 정부는 그런 목표를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탄소 중립 달성 시점이 2050년조차도 내연기관 퇴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급격하게 변화가는 국제시장에 생존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런 국가 또 확실한 정책이 필요하고요. 또 기업의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탄소 중립을 위한 무공해차 이야기 오늘 이야기 나눠봤고요.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